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세계적 인기 FPS 게임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신작이 한국을 핵심 무대로 선택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액티비전과 인피니티 워드가 공개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는 가상의 제2차 한국전쟁, 즉 북한의 대규모 남침을 중심 서사로 다룹니다. 이 게임은 오는 10월 23일 출시될 예정이며 서울 도심 전투와 한미연합작전, 파리와 뭄바이 등 글로벌 전장을 함께 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트레일러는 서울 시내를 순찰하던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이 갑작스러운 정전과 포격, 기습 공격에 휘말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숭례문을 연상시키는 도심에서 장갑차와 전차가 교전하고 국군 해병대로 보이는 부대가 공기부양정을 타고 상륙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플레이어는 한국의 젊은 병사 박이병의 시점에서 전쟁을 경험하며 평범한 군인이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설정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한국 전쟁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 상태에 놓여 있고 이산가족의 고통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남북 전면전을 오락 콘텐츠로 소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초반부에는 서울의 편의점에 들른 평범한 한국군 병사들의 일상에 북한의 폭격과 대규모 기습 남침이 들이닥치는 연출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발진은 브리핑에서 서울을 겨냥한 북한의 실제 포병 전력과 지리적 조건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휴전선과 수도권이 가까운 한국 시민들에게 이는 단순한 가상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상상 가능한 안보 불안과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셰필드대 한국학 전문가 사라손 박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쟁을 엔터테인먼트로 바꾸는 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임 내의 북한 독재체제 내부 묘사, 탈북자 수색 임무, 인권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될 경우 정치적 표현 수위 역시 민감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개발진은 한국을 새로운 전장으로 선택한 이유로 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을 통해 익숙해진 도시 풍경에 군사적 대치라는 현실감이 더해지면서 이 시리즈에 새로운 긴장감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발리스틱 어소리티 시스템, AI 무기 추천 기능 건의, 개선된 DMZ 모드 등 게임성 강화 요소도 함께 도입됩니다. 모던 워페어 4는 한국의 문화적 위상과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세계 게임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발매 이후 국내 정서와 게임 심의, 역사, 정치적 논란이 맞물리며 상당한 후폭풍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재님께서는 증산도 도전 5편 415장에서 상스 이름으로 종어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전쟁을 끝막는 공사를 보셨는데 이제는 게임에서도 그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라벨을 붙이는 새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의 AI 콘텐츠 표시는 창작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로더가 AI 사용 여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유튜브 시스템이 사실감 높은 AI 생성, 편집 영상을 자체적으로 식별해 라벨을 적용하게 됩니다. 유튜브는 5월 2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포토 리얼리스틱 AI 사용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AI 라벨을 부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촬영 영상처럼 보이거나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성, 변형된 콘텐츠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실제 인물, 사건을 사실처럼 재현한 영상이 대표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벨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AI 표시가 설명란 아래쪽에 있어 사용자가 직접 설명을 열어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반 영상에서는 플레이어 바로 아래, 영상과 설명란 사이에 AI 표시가 노출됩니다. 쇼츠 영상의 경우 화면 위에 작은 오버레이 형태로 표시됩니다.
유튜브는 이를 통해 시청자가 콘텐츠의 성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 식별 방식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튜브는 내부 신호를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C2PA 메타데이터가 해당 영상을 순수 AI 생성물로 표시하는 경우 또는 구글의 AI 영상 도구인 비오와 드림스크린처럼 워터마크가 포함된 도구로 만든 콘텐츠는 AI 라벨이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 창작자가 라벨 삭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표기는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반면 AI로 만들지 않은 영상에 라벨이 잘못 붙었다고 판단될 경우 창작자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번 라벨 부착이 알고리즘 추천이나 광고 수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AI 영상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반 이용자가 육안만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AI 영상이 어색한 동작이나 부자연스러운 장면 전환으로 쉽게 드러났지만 최근에는 구글 비오, 런웨이, 시댄스 등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이 사실감과 일관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유튜브의 변화는 단순한 안내 문구 추가가 아니라 영상 플랫폼이 콘텐츠 출처 검증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소송장 작성과 판례 분석을 도와주면서 법률 전문가 없이는 어려웠던 문서 작성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위 판례와 부실한 주장까지 법원에 제출되면서 사법 시스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AI를 활용해 소송장과 법률 자료를 작성하는 개인 원고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프로세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도 셀프 소송은 있었지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없이 소송을 낸 원고들은 96%의 사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 확산 이후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개인이 변호사 없이 제기한 민사소송 비중은 5년 전 11%에서 2025년 16.8%로 늘었습니다. AI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 문서도 증가해 2026년에는 셀프 소송 소장 가운데 18% 이상에서 AI 생성 문장의 특징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AI가 문서 형식은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내용의 정확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AI가 만든 서류에는 사건과 맞지 않는 주장, 법적 근거가 약한 논리,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까지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네소타주에 사는 도널드 소브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전처와 전처의 변호사, 앞선 사건을 맡았던 주 법원 판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 손으로 쓴 소장은 한 달도 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이후 그는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판례 분석 자료 등 추가 서류 50여 건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은 2달 뒤 소송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브 씨가 청구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각 전까지 그가 제출한 서류는 모두 법원 업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각각의 문서를 확인하고 제목을 붙인 뒤 공개 기록부에 올려야 했습니다. 패트릭 실츠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당사자가 수백 쪽의 문서를 법원에 던져놓고 법원이 유리한 사실이나 주장을 알아서 찾아주길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AI로 인한 셀프 소송 증가를 연방법원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AI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판사와 법률지원단체는 AI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원의 문턱을 낮춰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AI는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와 부실한 주장으로 법원 업무를 압박하는 위험한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3개월을 넘긴 가운데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변수로 드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체 국토의 약 12%에 해당하는 7만 5,400제곱킬로미터를 러시아에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했던 자국 영토 약 117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러시아가 조금씩 밀리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력 규모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과 국민적 단결, 러시아군의 비효율에 더해 드론 전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전쟁을 버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단순 정찰 장비가 아니라 공중 포병으로 재정의했고 세계 최초로 무인 장비군도 창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전력의 핵심은 빠른 생산과 빠른 피드백입니다. 러시아가 대기업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에 의존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5명에서 10명 규모의 작은 스타트업과 차고형 제조업체들이 전장을 직접 겨냥해 드론을 만들어냅니다. 생산된 장비는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고 병사들의 요구는 제조업체에 바로 전달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대표적 시스템이 용사의 시장입니다. 이른바 전쟁용 아마존으로 불리는 이 앱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대대급에서 필요한 장비를 직접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문한 장비는 사흘 안에 최전선까지 배송되며 장병과 제조업체는 메신저로 직접 소통합니다. 관료주의를 줄이고 전장의 요구를 즉각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기반은 부품 도서관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드론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소프트웨어 정보를 모아 생산자들이 쉽게 검색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연구자석과 히토류 같은 핵심 원자재는 여전히 대체가 쉽지 않고 비중국산 부품은 가격이 더 비쌀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표준화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늘에는 1,000종이 넘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지난해에만 500종 이상이 공식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병사들이 처음 보는 아군 드론을 적기로 오인해 격추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술의 동물원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의 동물원은 너무 많은 종류의 기술과 장비가 한꺼번에 뒤섞여 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이 표준화와 기업 간 인수합병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